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의 이번 주 진행을 맡은 김희욱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다가 신흥국의 부채 증가와 통화 가치 하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개 속 글로벌 경제의 길잡이가 되어줄 투자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더 리더는 현직 금융사 CEO이자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금융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 강국의 야망과 고민이라는 책도 출간하셨죠. 농심 캐피탈 이종환 대표인데요. 글로벌 경제 강국들의 경제 현황과 유망한 해외 투자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표께서 몸담고 계시는 농심 캐피탈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로 이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나 대출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가끔 유망한 프로젝트나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2019년 7월이면은 이제 CEO로 일하신 지 만 12년 되신다고 하는데 참 그 12년 동안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그다음에 뭐 남유럽 재정 위기, 피그스 국가들로 대변되는, 그다음에 뭐 영국의 브렉시트 주민 투표 등 참 이벤트가 많았는데 물론 그때마다 잘 대응해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12년째 CEO를 하고 계신 건 당연할 텐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격변의 금융시장 환경에서 CEO로 10년 이상 재직하시면서 느껴온 소회를 좀 한번 밝혀주실까요? 예, 소회라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두 가지가 듭니다. 하나는 이제 고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남는데요. 첫째, 이제 12년 동안 저하고 같이 열심히 일해오신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믿고 맡겨주신 주주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이제 저희들은 투자나 대출을 할 때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나다 보면은 이거 했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금융 분야에서 30년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뭐 저도 이제 금융사 출신이지만 원래 금융권에서 이렇게 오랜 경력을 갖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그동안 하셨었는지, 그리고 금융업계에서 걸어오신 길이나 지금까지 거쳐온 자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제 첫 직장은 삼성물산 국제금융부였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외환 업무나 수출금융 쪽 일을 담당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MBA를 취득하고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옮겼습니다. 주요 이제 경력으로는 주로 영국과 미국계 정권회사에서 M&A라든지 리서치 업무, 그다음에 유로 채권에 대한 딜링 이런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또 주식과 펀드에 대한 영업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국내 자산운용사로 옮겨서 한 6년간 CEO로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줄곧 농심의 초대 CEO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하는 얘기를 정말 스펙 끝판왕이신데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 상사가 제일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고 좋아하는 직장인데, 그것도 삼성물산에서 또 국제부까지 시작을 하셔서 금융권까지 섭렵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금융기업의 CEO로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쪼개서 책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책은 글로벌 경제 강국의 야망과 고민인데요.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저랑 글로벌이라는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계신데, 글로벌 경제 강국의 야망과 고민, 솔직히 글로벌 경제 강국, 야망, 고민 명사가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고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모두 다 걱정을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없거든요. 근데 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제 저희 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진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저희들도 국내에서 투자 기회를 잡기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외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외 투자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보니까 해외 투자가 이게 실은 리스크도 크고 수익률을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점에서 리스크나 이런 것을 상당히 간과한 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분들에게 리스크라든지 투자 대상의 선정이라든지 국가의 선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봐 책을 쓰게 됐고요. 또 한 가지로는 국제금융에 관심이 많은 한국의 그 유망한 젊은이들에게 미약하나마 혹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참 이 책을 저도 읽어봤지만 그야말로 스테디셀러로서의 어떤 잠재력이 있고요. 책상에 참고서처럼 한번 이렇게 놔뒀다가 국제 이슈, 나라별로 얘기 나올 때마다 이 7개 국가에 관한 내용은 이 책을 보면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또 보면 여기 이제 7개 국가, 미국, 브라질, 인도, 중국 등등 해서 브릭스 더하기 유로존 국가 하나, 미국 이렇게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이 7개 국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꼽고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까요? 럭키 세븐이라서 그러셨나요? 네, 세븐이 됐네요. 네. 실제로 보면은 가그 100년 동안의 그 미국의 GDP 성장률과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그 유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주가는 경제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주가 대신에 부동산을 넣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외 투자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하니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는 없고 좀 더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국가라든지 법치가 서지 않는 국가 이런 나라는 원리금 상한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책 본문에 보면 영이 서지 않은 국가도 역시 피해야 된다. 여기서 예. 영이 서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영이 서지 않았다는 국가는 결국 국가의 정책이 상부에서 하달로 전달되는 되지 않는 국가, 그다음에 네. 법대로 되지 않는 국가 이런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부정부패가 심하다거나 네.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에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도 투자를 꼭 제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경제 규모가 너무 작거나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나라 이런 나라들에도 투자를 하면은 들어가기는 쉬운데 빠져나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국가도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책이 아니라도 여타 지면에서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굳이 이 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럭키 세븐 국가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재밌는 점이요. 이 책에서 보면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책에 보면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사회 전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 정치,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와 같은 방에서 사는, 같은 집에서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 이야기를 쓸 때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궁금할 때 그 사람의 교우 관계를 보듯이 같은 이치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책에도 소개가 됐지만 글로벌 경제 강국들로 꼽으신 나라들에 대한 투자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책에서 여러 국가들, 아까 얘기한 럭키 세븐 국가를 소개하셨는데요. 대표께서 보시기에 그중에서 넘버원, 럭키 세븐 중에서도 넘버원, 가장 투자하기 좋은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1 투자 대상국은 단연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그 기축통화국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입니다. 네. 예컨대 2007년도 금융위기가 나고는 2013년에 이제 미국 경기가 살아났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현 정부의 경제 활성화도 결국은 그 양적 완화의 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재밌는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혹은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향후에 미국에서 유사한 금융 위기가 나거나 혹은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는 또 다시 양적 완화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투자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혹시 미국의 자산, 부동산이나 주가가 떨어지면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어떤 지위를 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만한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힘을 가진 나라는 또 없다는 점에서 기축통화의 위상을 뭐 중국이나 유로화로 얘기했던 분들은 요즘 들어서 또 그런 얘기를 갑자기 접고 조용한 상황에 와 있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브라질하고 터키 같은 신흥국이죠. 여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뭐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소버린 리스크라고 그러죠. 정정 불안도 있고 또 환율 리스크도 큰 나라들일 텐데 여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브라질과 터키 이 두 나라는 환율 리스크가 상존하는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높은 채권 금리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환율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수익률을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경우를 보면은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이 천연 자원 그리고 풍부한 내수 같은 거 보면은 이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브라질은 보면은 주기적으로 경기 침체, 환율 폭등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 브라질 경제는 달개 비상과 비슷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날개짓은 요란하게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낮은 생산성과 후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전에는 브라질은 아마 그런 경기 침체나 환율 폭등 같은 문제를 주기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터키의 경우도 2003년도에 그 현 정부가 그 IMF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IMF 외환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개혁도 잘하고 구조조정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 네. 결과 이제 터키 경제가 이제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2010년 들어서는 경기가 좀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경기 활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 기조의 변화입니다. 네. 현 에르도안 정부에서 지금껏 특히 이 공화국의 그 통치 이념, 중요한 이념이 그 세속주의라고 있는데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거 이게 세속주의인데 이 세속주의를 탈피하고 친이슬람, 원리주의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고 특히 이제 그 경상적자국인 터키의 중요한 것은 환율의 안전반 역할을 하는 FDI,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 에르도안 정부가 이 정책 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환율 불안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이 두 나라의 높은 금리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때가 가장 환율 리스크가 클 때다. 이렇게. 네.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중국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비록 뭐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신흥국으로 출발해서 지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거쳐서 이제는 양적 내지는 질적 성장으로 턴한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저는 이 대표께서 쓰신 책에 중국은 엔진을 수리하면서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이 표현을 보고 굉장히 저는 감명받았거든요. 문학소년이 원래 꿈이셨는지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중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곁들여 주시죠. 예,
먼저 중국에 대해서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대한 투자는 한 2, 3년 정도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지금 심각한 체질 개선 작업 중이다. 그 왜 그러냐면은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경제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그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들여다봤더니 중국의 심각한 문제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첫째가 이제 과도한 수출 비중, 과도한 부채, 네. 과도한 설비 투자에 의존한 경제,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대체적인 의견은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체질 개선을 하면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구조 조정을 한다거나 실업률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과연 이 공산당 정부에서 이 고통을 무릅쓰고 또 사회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무릅쓰고 체질 개선 작업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엇갈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저력이 있는 국가니까 할 수 있다 하는 쪽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쪽도 있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기관이 골드만삭스입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한 얼마 전에 그 리포트 그 차이나 월드인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내놨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 주장이 중국이 현 7% 성장해서 한 5년 되면은 4% 성장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4%대로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구조조정이나 체질 개선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망들이 서로 엇갈리는데 이때 저희들이 투자가들이 어느 한쪽을 택한다기보다는 관망을 하고 있다가 잘 되면 그때 중국의 투자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양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때 친디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하고 또 양대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인도는 저는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투자는 괜찮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모디 총리의 전임자가 그 저명한 그 싱 총리입니다. 이분도 그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인데 이분이 취임을 하면서 내뱉은 일성이 뭐였느냐 하면은 중국 인도 경제를 거대한 코끼리에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잠자는 코끼리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에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는 초반부에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네. 공공행진을 했는데 후반기에 가면서 이제 그 정치 스캔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면서 이 사람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코끼리가 잠에서 깨어나다가 덜 깼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이분도 이제 경제 전문가인데 잠이 덜 깬 이제 코끼리를 등에 탄 올라탄 형국인데 이분도 이제 경제 전문가답게 상당히 이제 경제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들어오고 해서 좋아졌는데 문제는 인도 경제의 앞날을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전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 부족이라든지 전기 부족, 그다음에 도로망의 부족. 그다음에 엄격한 아주 경직된 노동제도. 예. 그다음에 또 각 주마다 인도는 여러 주가 있는데 주마다 그 세법이 다릅니다. 소비세율이 다르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경제적인 난제가 있는 데다가 이제 또 경제 외적인 문제로 가면은 인도에는 그 수억에 달하는 최빈민층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사회 불안 요인들인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모디 정부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놓인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효율적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한 2, 3년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그것도 사대 추이를 보면서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율 불안에 다시 한번 수익률을 다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투자를 할 때 현실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대표님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해외 투자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지 이거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해외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 때문에 국내 투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수수료도 높고 외환 거래 비용도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가분들이 절개하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장기 투자나 해외 투자의 첫걸음이 뭐냐면은 대상 국가의 선정입니다. 네. 그 국가에 잘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중에 비중 결정하는 이런 정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는 본인이 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큰 낭패를 당할 텐데요. 그래서 큰 뷰를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독서와 리포트, 그다음에 국제 정세를 좀 클로스하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 눈여겨볼 만한 투자처와 주의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국내외를 비교했을 때 과연 국내와 해외 투자 중에 어떤 곳이 더 투자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는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또 국가별로 좀 다르겠지만 현재 국내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현황을 통해서 가늠해 본다면 어떤 쪽으로 좀 비중을 주는 게 좋을까요?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국내 3, 해외 7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시공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공간적인 거리감이나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 포트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해외 쪽이. 그래서 좀 저는 뭐 그런 걸 감안해서 한 5대5 정도 앞으로는 국내 5, 해외 한 5 이런 정도 투자 비용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농심 캐피탈을 어떤 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싶으신지 들으면서 이 자리를 좀 정리할까 해요. 저희들 욕심은 농심 캐피탈을 세계적인 헤지 펀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임직원이나 주주분들 돈도 많이 벌고 네. 또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그래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글로벌한 금융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더 리더는 농심 캐피탈의 이종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농심 캐피탈의 이종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